혹시 그 지난주 수업을 듣고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집에 돌아가서 생각해보니 걔가 말을 좀 이상하게 한 것 같다던가 제가 아니면 뭐 생각해보니까 이런 고민들이 좀 있는데 깜빡하고 얘기를 안 하고 갔다거나 아니면 지난주 강의에 불만이 엄청 커서 더 이상 오늘로 이 수업을 마감하겠다거나 이러신 분 있으신가요? 저한테 꼭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셨던 분이나 집에 갔더니 떠오르는 질문이 있었다거나 있으세요? 예, 역시 없으시군요. 예상대로입니다. 제가 잘했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부끄럼 타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저는 후자이길 바라봅니다. 제가 잘했다는 거는 마치 자칫 겸손해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 오늘은 2강인데요. 1강 때 제가 의식의 흐름체를 설명하면서 사실 여러분 의식의 흐름체는 여러분만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 갖고 있는 문제이며 그런 것들이 왜 글쓰기를 못하게 만드는지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의식의 흐름대로 써서 이게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장을 제가 열어들었어요. 평소에는 그냥 나는 생각대로 썼는데 왜 글이 이따위로 나오지? 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여러분이 의식의 흐름대로 쓰셔서 그렇다. 의식의 흐름을 훈련해서 바꾸지 않으면 흐름만 따라 쓰는 글은 무조건 별로 안 좋아요. 내 머릿속에만 있는 글, 나만 있는 글이 됩니다. 남을 꼭 생각해야 남들의 의식에 맞춰줘야지 내 의식의 흐름대로 쓰면 내 글을 읽는 독자들은 내 글을 불편하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오늘은 그러면 제가 아시다시피 이런 흐름으로 강좌를 진행하잖아요. 저희가 의식의 흐름체를 통해서 그렇다면 이건 고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인식을 하셨다면 오늘은 생각이나 습관을 보면서 조금 더 그거보다는 내가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분 1강, 2강은 여러분이 그동안 본인이 쓰셨던 글들이나 내가 어떻게 글을 쓰는지를 생각하셔서 그 다음에 이 글을 쓰는 플로우에서 내가 갖고 있던 습관이나 내 편견이나 이런 걸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여기 제가 왜 4강 중에 2강이나 하려 했냐면 좀 생각할 시간을 드리고 싶었어요. 알아야 고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좀 보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던져드리고 저희가 3강, 4강에서 본격적으로 글쓰기나 이런 것들을 실전으로 하기 이전에 조금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드린 거니까 오늘도 가시면 다음 주 월요일만 손꼽아 기다리지 마시고 진짜 내가 갖고 있었던 편견이나 습관은 뭐지? 물론 제가 물어볼 거예요. 이따가. 생각이 안 나시겠죠? 생각이 안 나면 제가 다음 주까지 생각해 오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일요일 저녁쯤 돼서야 겨우 생각하시게 되겠죠. 아니 빠르신 분은 그렇고 늦으신 분은 이제 지하철 타고 여기 오는 길에 생각하거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오늘 뭐 해요라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시작하시게 될 거지만 어쨌든 저는 제가 할 일을 할 거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이 할 일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글쓰기는 왜 어려울까요? 좀 생각해 보셨어요? 나는 글쓰기가 이래서 어려웠다. 글쓰기가 왜 어려울까요? 빠밤. 글쓰기는 글쓰기가 어렵다고 생각 안 하시는 건가? 그런가요? 그렇진 않아요? 근데 언제부터 글쓰기를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나는 언제부터 글쓰기를 제가 제 인생에 글쓰기를 쉽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있을 수도 있어요. 바빠서요? 막 계속 네. 못 쓰지는 않을 것 같은데 시간이 없어서 시간을 줄일 수 있죠. 글쓰기를 잘하게 되는 방법들을 터득하게 되면 내가 글쓰기를 하는데 들이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죠. 왜냐면 뭘 고쳐야 빨리 고쳐지는지 아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있으세요? 누가 본다라는 생각. 왠지 잘 써야 된다는 중압감이 오히려 더 글을 더 못 쓰게 만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정신분석학적으로 이렇게 일을 자꾸 미루는 사람은 오히려 더 잘하려고 해서 그렇다고. 무서우니까. 그 두려움과 어떻게 싸울 것이냐. 저도 잘 못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제가 예전에 알고 지내던 유명한 소설가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분께 소설 쓰기 강의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어느 뒤풀이에서 제가 선생님, 단편 소설은 어떻게 쓰는 건가요? 라고 했더니 그 소설가 마감으로 쓰는 것이다. 마감 날짜가 잡히면 단편은 쓰게 된다.
그럼 마감이 없는 장편 소설은 어떻게 쓰는 건가요? 이랬더니 연재로 쓰면 된다. 연재에는 마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글로 밥을 벌어 먹고 사는 소설가도 마감이 없으면 잘 못 씁니다. 왜냐면 이게 이때까지는 본인의 명예와 나의 네임밸류를 향하여 내가 지키고 싶은 글쓰기의 라인을 완성해야 된다는 게 있지만 이게 그때까지 못하더라도 전전날 쓰신대요, 그분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데드라인에 쫓겨가지고 벼락치기를 하는 것은 비정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벼락치기를 해도 좀 똑똑하게 잘 그냥 우락우락 해가지고 이제 언론에서 우락가이라고 하죠. 이렇게 막 온갖 거를 뭉쳐가지고 일단 글처럼 보이는 것을 낸다. 그래서 조금 벗어나 보고자 우리가 이 강의를 듣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을 잘 들으면서 어떤 식으로 고쳐나가면 좋을지에 대한 구상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큰 문제는 이 글을 누가 보는지는 무서워하는데 이 글을 보는 사람에 대한 분석이 잘 없어요. 이 글은 누가 보지? 이건 내가 쓰는 글은 나는 이걸 왜 쓰지? 누구 보라고 쓰는 글이지? 그럼 그 사람들은, 내 글을 볼 사람들은 무엇이 필요하지? 내 글을 통해서? 이거를 한 번 더, 이게 생각해보면 조금 쉬워요. 그러니까 글쓰기의 기준이 꼭 독자라는 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아무리 써도 나는 글 많이 쓴다고 쓰는데 자신감이 늘 없어. 그러니까 본인의 자신감은 중요하지 않아요. 본인이 쓴 글이 괜찮은 글인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글쓰기에 자신감이 있고 없고는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니에요. 본인이 쓴 글이 다른 사람들 잘 읽히면 그건 다시 자신감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다는 것 자체는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두 번째, 나는 열심히 쓰는데 왜 사람들이 안 봐주지? 열심히 쓰는 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잘 쓰는 게 중요하죠. 아시다시피. 근데 잘 쓴 글을 본인이 모르니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써야 남들이 봤을 때 잘 쓴 글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글을 읽을 사람들을 잘 몰라서요. 내가 글을 주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이 읽고 싶어하는 글은 뭐지? 이런 고민을 조금 더 하시면 조금 편해요. 그래서 독자들을 상정을 하고 글 쓰는 연습을 하시면 조금 편해요. 자소서는 자소서 나름대로 입사를 위해 준비하는 글이니까 이 사람은 나한테 나의 무엇을 알고 싶어 할까? 그럼 편해요. 예를 들어 자소서 문항에 이런 게 있잖아요. 제일 많이 나오는 흔한 질문들 중에 하나가 이런 거. 굉장히 아주 어려운 상황을 극복했던 경험을 쓰고 그것을 통해 자신이 얻은 것을 서술하시오. 이런 문항이 되게 많이 나와요. 이 비슷한 문제가 문장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본인이 뭐 가장 깊은 구렁텅이에 빠졌던 이런 것도 봤어요, 저는. 회사에서 문항을 내는데 깊은 구렁텅이, 본인이 가장 절망적이었던 때를 생각해보고 그 경험이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서술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언제 절망에 빠졌지? 라고 생각해요. 틀렸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은 뭘 해야 되냐면 얜 이걸 왜 묻지? 예요. 포인트는 얘가 이걸 나한테 왜 묻냐고. 무엇을 줘야 될까? 이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모범생들이세요. 문제를 보면 문제 그대로 이게 절망적인 상황. 그러면 내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 이거는 충분히 절망적이지 않은 것 같아. 그럼 2번. 이걸 절망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 뭐 별 쓸데없는 거에 매달립니다. 안 돼요. 왜? 이 사람이 묻는 거는 그게 절망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본인이 절망이라면 그게 절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절망이었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수 있어.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왜 물어봤냐면 너는 무엇을 절망이라고 생각하니? 극복을 하는데 필요한 건 뭐였다고 생각하니? 넌 어떤 사람이니를 묻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절망을 어서 내 인생 구렁텅이에서 바이오 리듬을 짜가지고 이걸 전부 다 그려내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독자를 상정하면서 글을 쓴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내가 예를 들어 자소서는 명확하죠. 자소서는 명확해요. 근데 만약에 기사를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불특정 다수를 상정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내가 기사를 읽을 만한 소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읽어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 글이지만 특별히 내가 쓰는 주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쓰는 기사와 그걸 생각하고 분석, 취재, 작성을 하는 기사와 그렇지 않은 기사는 하늘 땅 차이예요.
뭐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하면 나갈 수가 없죠. 왜냐면 독자들이 봤을 때 어필이 안 되거든요. 본인이 궁금한 것을 가지고 오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기사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고 레포트도 마찬가지죠. 교수님은 왜 이 주제를 내셨을까? 내가 여기서 뭘 알아야 되는 걸까? 왜 여기서 내 관점을 묻지? 내 관점이 어떻게 되는 걸 바라시지? 난 여기서 뭘 배웠지? 이런 질문들에 답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주제를 주고 뭐 칸트의 정언 명령에 대해서 서술하시오라는 철학적인 주제로 레포트가 나왔다고 쳐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주입식 교육을 정말 잘 받아서 이렇게 씁니다. 정언 명령이란 칸트는 이러이러한 맥락으로 정언 명령을 세웠고 이것은 주로 뭐 다른 철학자들에게 이렇게 됐다라고 해서 교수님들한테 어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정언 명령을 모르는 게 아니다라는 걸. 그걸 일단 어필하고 그 다음에 하지만 이것을 세운 과정에서 나는 뭐 이렇게 쭉쭉 본인의 의견을 쓰기 시작합니다. 거의 틀이에요. 대학생들도 독후감을 쓰라고 하면 독서 감상문을 쓰라고 하면 이제 줄거리 한 60% 채우고 한 40% 정도 본인의 감상으로 채우는 것이 평타라고 생각합니다. 요게 기본 틀. 여기서 벗어나면 왠지 모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조금 더 글쓰기에 자신 있거나 본인 생각이 괜찮은 사람들은 이제 한 10%, 20% 이러면 약간 좀 양심적인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래도 대학생 시기나 됐는데 독서 감상문을 초등학생 때처럼 쓸 수는 없다 라는 양심이 생긴 분들은 1, 20% 정도 줄거리를 채우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하려다가 분석 사이사이에 줄거리를 껴넣습니다. 왜? 분석만으로는 장이 안 차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껴넣어요. 공감하고 계신 거죠?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맞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씀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나 습관을 바꿔야 된다고 할 때 글쓰기를 할 때 제가 말씀 꼭 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본인이 글을 쓰는 이유나 목적에 대해서 사실 별로 생각을 하지 않고 내 앞에 놓인 펜과 여기 자판과 그리고 나 스스로에만 집중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더 한 발 떨어져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나 혼자만의 외로운 투쟁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글쓰기는 관계를 맺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내 글이 나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 매개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른 사람이 궁금해하는 것을 내가 채워주는 것이기도 해요. 특히나 다른 사람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있는 글쓰기는 그렇습니다. SNS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관계를 지향하지 않으면 대체 어째서 전체 공개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본인들은 어쨌든 나를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나를 표현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뭐 본인이 완전히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건 그 관계망 안에서는 그런 식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남들이 아는 게 싫으면 우리는 그걸 비공개로 전할 수 있는 충분한 의지와 그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근데 다만 그것이 친구 공개가 되고 혹은 전체 공개가 되고 한 이 상황에서는 모든 표현을 목적으로 한 글쓰기는 관계지향입니다. 관계지향이라면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글쓰기는 무효해요. 무효해요. 그리고 그거는 그냥 혼자 하시면 돼요. 여기서 강의를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거 잘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좋은 글쓰기를 하기 위해서 어떤 식의 생각과 어떤 식의 습관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거죠. 이런 거. 이게 되게 어려워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글을 딱 끝내는데 내가 쓴 글을 한 번도 다시 안 읽어보고 그냥 두둥. 보통 레포트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면 지금 끝난 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레포트를 다 써서 장수를 채운 게 중요한 이 순간. 이 순간에는 퇴거 없이 글을 맺게 되죠. 보통 1, 2학년 때는 잘 안 일어나요. 졸업반 때쯤 되면 이제 큰 학점이 크게 상관없어지고 한 과목쯤 C뿔을 받아도 될 때 이 정도 퇴거 없이 글을 맺는 상황이 많이 나옵니다. 자소서도요. 처음에는 취업준비생 막 시작했을 때는 막 겁이 덜컥덜컥 나고 내가 자소서를 처음 쓰는데 못 쓰는 거겠지? 이러고 좋은 자소서 하나를 만드는데 엄청 공을 들입니다. 근데 제가 한 140개쯤 썼는데요. 한 70개쯤 넘어가면은 아무 생각 없어요. 걸릴 때 될 대로 되라지 이렇게 하면서 글을 쓰게 돼요. 근데 반대로 퇴고를 너무 자주 해. 예를 들어. 그러니까 너무 자주 하는데 이 자주 하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그 퇴고 한 번이 제대로 된 퇴고가 아니라 본인이 불안하니까 보이는 대로 막 고치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이건 이상해. 고치고. 저거 이상해. 고치고. 그러니까 퇴고에도 규칙과 철학이 있어요. 그건 다음 시간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퇴고는 한 번에 한 가지씩만 생각해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이번에는 맞춤법만 보겠다. 맞춤법만 고친다 생각하고 쫙 보고 문장 구성을 다시 본다. 문장 구성만 생각하고 쫙 보고 그러니까 물론 거기도 순서가 있죠. 보통 틀 먼저 고치고 맞춤법 같은 거 맨 마지막에 하는데요. 그 중간에는 구성을 고칠 때는 맞춤법이 틀린 게 보여도 넘어가야 돼요. 집중력 흐리거든요. 저는 꼭 그렇게 해요. 그건 제 노하우니까. 그리고 막 글쓰기를 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나는 글쓰기를 안 좋아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나는 글쓰기를 좋아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지만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순간 글쓰기 자체가 되게 귀찮은 일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본인이 글쓰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글쓰기를 잘하지 못했던 경험이나 아니면 혹은 본인이 자신감을 크게 가진 적이 없어서 하는 본인의 경험에 기인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그런 것들을 조금 타파하고자 이번 시간과 지난 시간에 통틀어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재능이 아니고 얼마든지 전략적으로 할 수 있고 규칙을 잘 지키면 좋은 글과 나쁜 글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거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왜? 이런 생각이 별로 좋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이건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데 본인이 맞서 나갔는데 저는 그냥 도움을 드려요. 이건 재능이 아닙니다. 제가 압니다. 제가 산증인 여기 있어요. 이런 말씀 드리고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거. 그 생각보다 말이 앞선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의식의 흐름보다 타이핑이 더 빠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컴퓨터를 놓고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이고 내가 쓰려고 하는 글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모두 이렇게 하시잖아요. 제목을 쓰고 글쓴이를 쓰고 그리고 첫 줄을 시작하죠. 그럼 그때 막 생각을 처음에는 첫 한두 문장 쓸 때는 뭐라고 쓰지 하고 시작하다 한두 문장 썼어요. 어느 순간부터 무슨 어디 제가 맨날 예전에 막 사람들도 그렇거든요. 막 속된 말로 막 거의 약반 사람처럼 쓴다고 막 이렇게 무아지경으로 글을 써요. 의식의 흐름보다 더 빨라요. 그래서 의식의 흐름보다도 더 못 써요. 그래서 계속 쓰다 보면 나중에 보면은 그냥 글이 아닌 것을 글 위에 썼는데? 이런 느낌이 들고 이제는 걷잡을 수 없죠. 다시 써야 되는 상황이 돼요. 중간에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보통 어떻게 일어나? 물론 성격도 급하기도 해야겠지만 빨리 쓰고 끝내고 싶고 장수 채우는데 의의를 두고 있고 본인은 어쨌든 쓰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글을 많이 썼는데 나는 왜 글이 늘지 않지? 라고 말하죠. 운동할 때도 왜 여러분 내가 한 50% 정도의 운동을 할 수 있는데 50%만 계속 하면 절대 도달할 수가 없어요. 100%에. 제가 갖고 있는 그 운동력에. 운동력이 계속 향상이 되려면 조금씩 늘려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횟수들도 늘려가고 중량도 늘려가고 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운동력을 키워나가는 게 필요한데 글쓰기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내가 글쓰기가 나아지려는 노력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른다는 이유로 글쓰기에 어떻게 잘하면 되지? 라는 것들에 대해서 전혀 그 부분들을 개선하지 않으면 그냥 늘 똑같아요. 그래서 글쓰기가 자신이 없어져요. 그럼 악순환이거든요. 그렇게는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 왠지 짧은 문장이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왠지 다 설명하지 않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글쓰기는 여러분이 그 뜬구름 잡는 것처럼 생각하시겠지만 문장이 짧아야 된다는 말은 어디서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짧은 문장이 탁탁탁 이어져야 읽는 사람이 편해서 그래요. 글 쓰는 사람은 불안해요. 왠지 이 문장 안에 모든 걸 설명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딱 써놓고 왠지 설명이 부족하니까 문장에다 뭘 추가하고 문장에다 뭘 추가하면 문장이 길어지는데 그 다시 길어진 문장을 자르기를 너무 힘들어하세요. 문장을 잘려서 이렇게 윤문을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연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생각해서 안 하면은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생각하시면 되고 맞춤법 잘 모른다. 답이 없어요.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문장력 할 때 사람들이 자주 틀리는 것들을 볼 텐데 그때 여러분이 모두 저랑 같이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저렇게 안 쓴다고. 누구가 한 명이 이렇게 되게 하고 이렇게 동공지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저 되게 슬플 거예요. 왜냐면 저는 국어 전공자거든요. 너무 힘들 거예요. 국어국문학과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맞춤법 잘못 쓴 문장을 대팍 갖다 놓는 그런 방법이 있죠.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고문이거든요. 8번 다른 사람의 글은 지루하다. 이게 문제예요. 다른 사람의 글도 많이 읽어야 잘 쓴 글, 못 쓴 글을 구분하기가 편해요. 그럴 때 내 글도 한 발짝 떨어져서 볼 수 있는데
이게 글에 대한 욕심이 많은 분일수록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제가 열심히 쓴 글은 다 자식 새끼 같아요. 그래서 누가 이걸 막 자르고 고치고 있잖아요. 그럼 막 생명이 깎이는 느낌. 나의 오롯한, 나의 코어를 좀먹는 느낌. 이런 걸 들으면서 너무 상처받아 하세요. 그럼 제가 그게 이렇게 저는 기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근데 태생적으로 글이 잘릴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길이가 길고 원래 기자들은 그래요. 이렇게 글 쓰고 나서 이렇게 올리면 데스크가 봐주고 그럼 데스크가 야 이거 이렇게 고치고 이렇게 하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고쳐서 다시 올리고 이래서 이게 잘 되면 데스크를 통과하면 에디터에게 넘어가요. 그럼 에디터가 다시 데스크한테 야 이거 이렇게 고쳐. 그럼 다시 이게 편기자에게 넘어오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고치고 다시 데스크 다시 에디터 이렇게 계속 퇴고의 과정이 반복돼요. 특히나 일간지가 아니라 주간지면 더 그래요. 저는 주간 섹션을 마감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화요일 날 기사가 나가야 되면 그 전주 수요일에 1차 마감을 쳤어요. 일주일 전에. 왜냐면 그래야 계속 윤문도 하고 고치기도 고치고 긴 글이니까 고칠 게 많으면 새로 쓸 시간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취재를 준비하면서 그 전 기사를 고치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 한 기사 하나가 제가 이건 예전에 학생 기자들 얘기할 때도 했던 얘기인데 기사 하나가 신문의 지면에 나갈 때까지 그 기사 하나에 붙는 사람들의 노동력이 7명에서 8명 정도예요. 왜냐면 어쨌든 레이아웃도 잡아야 되고 윤정기도 돌려야 되고 기자가 취재도 해야 되고 에디터가 봐야 되고 뭐 아니면 취재 협조도 해야 되고 사진 기자도 받아야 되고 뭐 조판을 올려야 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기사 하나를 위해서 노력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길을 이렇게 써놓고 데스크가 이렇게 반 잘라서 이거 뒷부분 다시 써야겠는데 이거는 문단을 날리고 했는데 만약에 거기 되게 운이 나쁘게도 되게 편기자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자기 기자 인생을 걸고 쓴 한 문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디터가 그걸 잘랐어요. 그럼 이제 갑자기 선배가 저를 부릅니다. 담배 피러 가자. 저는 담배를 안 피는데요. 나 담배 피는데 옆에 있어. 네. 그러면 나가요. 그러면 담배를 혼자 한 3대쯤 피우십니다. 그럼 난 옆에서 벌 서는 것 같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하면 아니야. 기자로서의 자신감이 깎인다. 힘내십시오. 이러고 나 돌아오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는 그분 나중에는 어쨌든 그 욕심을 버리셨는데 왜냐면 그걸 안 버리면 글 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물론 본인이 뭐 작가고 본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되고 이러면 모를까. 작가들도 편집자들이랑 같이 맨날 신경 강의를 하는데요, 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글을 본인이 퇴고를 하거나 남들이 봤을 때 이런 걸 좀 고치는 게 좋겠다고 말할 때 절대 그런 걸로 상처받지 마세요. 다 여러분의 글에 도움이 되고 피와 살이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아주 문제예요. 그런 맥락에서 다른 사람들의 글도 많이 읽고 본인의 의견을 많이 말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본인의 글도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시면 좋겠고. 이것도 문제죠. 내가 썼는데 이상한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의식의 흐름대로 쓴 것 같은데 다시 읽으면은 잘 모르겠거든요? 뭐가 의식의 흐름이고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막 글을 쓰다 보면 글을 쓸 때 내 생각이 넘어간 그 과정을 내가 기억하고 있어서 처음에 내가 의도한 대로 쓰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본인이 괜찮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나는 A라는 글을 쓰고 싶었는데 글을 쓰다 보니까 생각이 조금 더 정리가 돼가지고 A 다시 정도의 글로 끝 맺었어요. 근데 처음에 내가 A라고 왜 쓰려고 했지는 이미 잊어버렸어요. 왜냐면 글을 쓰면서 난 이 앞에 걸 잊었거든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니까요. 그래서 이 뒤에 글을 쓰고 나는 글을 쓰면서 글에 쓸 생각을 정리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90%가 범하는 오류를 나도 그 중에 하나로 범하고 있었던 거죠. 10%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써도 되나 같은 경우는 중간에 본인이 쓰다가 깨달아요. 뭐지 이거? 중간에 쓰다가. 하지만 고치기에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아요. 일단 이 글을 끝맺고 다시 처음부터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동의하시는 거죠? 네. 처음보다는 확실히 표정이 풀리셨네요. 저한테 무슨 마법이라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 8시부터는 모두가 이게 굳은 표정으로 앉아가지고 배부른데 제가 여기서 뭔 소리 하나 싶다가 제가 막 여기서 원맨쇼를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좀 긴장이 풀리고 그 다음에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어쩔 땐 끄덕이고 어쩔 때는 난 안 그런데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땐 누군가는 난 그런데 라고 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래서 글쓰기가 어려워요. 이래서. 진짜 큰 이유, 1번이 진짜 큰 이유예요. 내가 내 글이 이상한지 모를 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거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두 가지를 다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좋은 글을 읽어야 돼요. 좋은 글을 많이. 근데 좋은 글을 그냥 읽는, 그러니까 다독 이렇게 읽는 것 자체가 아니라 좋은 글을 좀 분석적으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많이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많이 읽는 게 아니라 하나를 읽어도 글을 쓰는 입장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읽는 사람 말고. 그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문장력 강의를 할 때 어떤 사람의 글들이 좀 좋은 글들인지 조금 선별을 해드릴 텐데 신문에 있다고 다 좋은 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고 곱씹어 볼 만한 글들은 뭐 물론 중앙일보 권석천 선배 이런 사람들 뭐 넘사벽이죠. 그건 너무 잘 쓰시는 분이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글도 칼럼. 그러니까 사설은 사실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사설은 너무 정자세로 된 글이라서 그렇게 쓸 일은 많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그 논술 강의를 할 때 참고자료로 쓸 만한 그런 글보다는 오히려 저는 칼럼을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평론 이런 것들도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혹은 좀 긴 호흡의 글들도 익숙해지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떤 사람의 글들이 저한테 좀 도움이 됐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막 무턱대고 필사하라 그러잖아요. 필사에도 요령이 있거든요. 그냥 막 생각을 안 하고 필사만 하게 되면 그냥 손가락 연습과 경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필 연습. 그런 것보다 필사를 할 때 어떻게 생각하면서 필사를 하는 게 내가 정말 글을 쓸 때 도움이 되지? 이런 팁들은 이제 다음 주에 또 제가 모든 걸 다음 주에 밀어넣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 주까지만 오고 그 마지막 시간에 안 오실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이 짧은 문장에 대해서 이제 그 한양대 국문과의 정민 교수라고 있어요. 그 한시 연구하시는 분인데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고전 한시를 저도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할 때 그분 참고자료를 읽었는데 글을 너무 잘 쓰시는 거예요. 그냥 고전 한시를 분석했는데 글을 너무 잘 썼어요. 그래서 고전 한시가 재밌어 보일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그분이 글을 잘 쓰시는 분으로 진짜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칼럼이나 이런 게 아니라 연구자로서 글을 되게 잘 쓰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글을 어떻게 잘 쓰게 됐냐고 했을 때 이런 일화를, 엄청 유명한 일화예요. 이거 지금 조선일보 인터뷰에도 나와 있지만 본인이 쓴 그 책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읽어드리진 않을게요. 어때요? 신기하죠? 저도 엄청 신기했어요. 저도 위에처럼 썼을 거예요. 왜냐면 왠지 한시니까 좀 수식어권을 보태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요? 대학원생 입장에서는? 왠지 저걸 번역할 때 그래도 시인데 뜻만 늘어놓으면 너무 시 같지 않아질까 봐 뭔가 이렇게 본인이 첨가하고 싶었을 거예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저렇게 번역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시 같은 건 훨씬 아래가 시 같죠. 딱 반절. 그래서 글을 퇴거하실 때 저는 퇴거하기 전에 본인이 분량을 정말 조절하시려면 원래 쓰려던 글보다 한 20% 정도 많이 쓰는 걸 추천하긴 해요. 퇴고를 하실 때. 어차피 자를 거거든요. 분명히. 근데 조금 훈련을 하다 보면 그냥 본인이 써야 되는 글자 수나 분량에 맞게 쓰게 되는데요. 맨 처음에는 적게 쓰는 것보다는 많이 쓰는 거를 연습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물론 내용이 있을 때 한해서 그렇습니다. 내용이 없는데 굳이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럼 내용을 준비하고 쓰셔야 되니까 그럴 땐 아예 글을 시작하지 마세요. 그게 어려운 일일 거예요. 어때요? 공감은 좀 되세요? 되게 유명한 일화예요. 이게 인문학 관련된 책에도 많이 나와 있고 이런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인터넷에. 그러니까 정민 교수가 인터뷰만 했다고 하면 본인이 이거를 자꾸 에피소드로 말해가지고 이게 지금 제가 발췌는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해왔지만 사실 정민 교수가 참여한 인문학 글 책에도 있고
본인의 칼럼에도 있고 엄청나게 많아요. 본인 책의 머릿말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일화가 정말 임팩트 있는 일화라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어떠한 사고방식인지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우리는 그냥 교과서에서 당연히 역전앞이라고 되어 있는 것만 중복 표현이라서 안 좋은 표현이라고 배워요. 근데 여기서 이 교수가 말하는 거는 부슬부슬 올라가는 비가 없으니까 부슬부슬 내리는 것도 중복 표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군더더기라고 하거든요. 근데 군더더기가 1도 없는 문장을 쓰기란 정말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는 군더더기 투성이의 인간들이거든요. 근데 지금보다 줄이는 건 가능해요. 연습하는 것도 가능하고. 평균적인 군더더기 생산량보다 나의 글에서의 군더더기 생산량이 훨씬 적을 가능성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공정을 체화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요. 볼게요. 같은 내용을 다르게 쓸게. 이건 제가 처음에 기자가 되기 전에 저희 부장님이 기자가 막 됐을 때 부장님이 강의를 하면서 이런 걸 보여주신 예시인데 뭐 밑에 건 제가 좀 수정했어요. 원래는 요걸 보고 요거를 주시고 그다음에 본인 나름대로 고치셨는데 밑에는 제가 고친 거예요. 분량은 늘렸어요. 근데 같은 내용이고 비슷한 분량인데 조금 다르게 쓰기. 위아래는 결국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근데 보세요. 나는 2016년 4월 25일 오후 4시 47분에 강릉을 떠나는 고속버스를 타고 1시간쯤 서울로 올라오다가 가평 휴게소에서 잠시 쉬는 동안 우동을 사 먹었는데 그때 건너편 자리에 앉아서 냉면을 먹고 있던 아가씨와 시선이 마주쳤다. 한 문장이에요. 놀랍죠? 길고 한 문장이에요. 근데 이거를 읽어보지 않고 그냥 눈으로 읽으면 사실 긴 문장인지 잘 몰라요. 왜냐면 제 머릿속에 대고 있거든요. 그냥 긴 문장이 잘 몰라요. 근데 읽는 사람은 차이가 나요. 그녀는 어딘가 달랐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도 차이가 나요. 어떠한 똑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어도 앞글과 뒷글은 차이가 나요. 그녀는 어딘가 달랐다. 냉면을 향하는 젓가락질도 예사롭지 않았다. 면식은 없었다. 나는 맞은편에서 우동을 먹고 있었다. 잠시 눈이 마주쳤다. 2016년 4월 25일 오후 4시 47분 깨었다. 강릉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고속버스를 탔다가 잠깐 가평휴게소에 들른 참이었다. 차이가 느껴지세요? 뭐가 마음에 드세요? 너무부터 짧고요. 네? 너무부터 짧고. 엄청 짧죠? 그리고 이제 위에 글은 네. 군대 보고서 같은 느낌이 나요. 네. 군부대 보고서. 네. 밑에 글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수필? 네, 맞아요. 맞아요. 누가 여기 여행기 쓰신다고? 누가 하셨는데? 그때? 쓰고 싶어서. 아, 맞아요. 이게 차이예요. 그러니까 수필은 맞아요. 이게 사실은 비슷한 내용으로 보이지만 사실 요 뒤쪽에 내용이 좀 추가되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어. 팩트는 똑같아요. 담고 있는 것은. 어쨌든 결국에는 강릉에서 버스 타고 서울로 올라오다 가평에서 올라가지고 우동을 먹고 있었는데 저기 그냥 눈을 사로잡는 여자가 있었고 그 여자랑 나랑 눈 마주쳤다. 근데 그 여자는 냉면을 먹고 있었다. 이거예요. 상황은 똑같은 상황인데 묘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천양지 차이인 거예요.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육하 원칙대로 쓰는 것 같아요. 근데 똑같이 육하 원칙대로 쓰더라도 이걸 보고 이렇게 고치는 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건 제가 고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2번쯤, 3번쯤 쓴 거예요. 쓰고 또 고치고 순서도 바꿔보고. 뭐가 차이가 있냐면 1번, 문장 순서를 어떻게 배열할 것이냐. 무엇을. 그러니까 앞에는 그냥 아가씨와 시선이 마주쳤다. 둘 다 이 다음에 뭔가 일어날 것 같긴 해. 이 다음에 뭔 일이 일어날 것 같긴 해요. 시선을 마주친 다음에 뭔 일이 났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이 뒷거는 뭐냐면 그녀가 달랐어. 시선이 마주친 거는 그냥 시선이 마주친 다음에 이 아가씨와의 관계가 뭐가 일어날 것 같은데 이 밑에 거는 그녀가 그 냉면을 먹고 있던 그녀가 내 눈을 사로잡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다른 거예요.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문장도 똑같고 내용도 똑같고 팩트도 똑같은데 달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훨씬 재밌을 것 같죠? 이 다음에 흥미진진해. 얘는 그래서 뭐 이런 느낌이 들고 얘는 헐 그래서 이런 느낌이 들어요. 달라요. 독자들을 사로잡는 방식이 이게 다른 거예요. 왠지 젓가락질도 갑자기 예사롭지 않아졌죠. 근데 여긴 그냥 젓가락질 하고 있었는데 젓가락질이라는 말이 1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내 시선이 어때요? 완전히 보고 있어요. 달랐어. 먹고 있어. 시선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녀가 달랐다는 나의 인지. 그리고
젓가락질조차 예사롭지 않다는 나의 관찰력. 그리고 면식은 없었어. 근데 쟤 누구지? 나 모르는 앤데. 모르는 사람인데 어쨌든 내 눈을 사로잡았다는 거죠. 조금 추가된 것도 있어요. 나는 맞은편에서 우동을 먹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쇼잉이에요. 위에 건 텔링이고요. 아래 게 쇼잉이에요. 엄청 달라요. 이거 두 개가. 무슨 말이냐면 텔링은 계속 설명하는 거야. 야, 있잖아, 내가 어제. 근데 전혀 듣는 사람이 상상이 가지 않는, 그냥 그랬구나 하고 끝나는 말. 밑에는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듣는 사람 혹은 읽는 사람의 상상력을 잘 구성할 수 있게 글이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막 선생님이 뭐가 달랐을까요? 상상력을 막 자극하잖아. 대체 뭐가 달랐는데? 그런 느낌을 주는 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면 나중에는 이렇게만 계속되면 조금 피곤할 수도 있지만 이 다음에 문장들을 이어쓰기를 하면 되게 재밌어요. 문장들을 이어쓰기를 하면. 원래는 오늘 주제를 하나 가지고 여기 모인 여러분이 한 문장씩 말해서 한 문단을 완성해보고 그걸 고쳐쓰기를 해볼까 했는데 여기다 이어써도 재밌겠다. 어떻게 할까요? 아니야, 이거 어려울 것 같아. 다른 주제로 쓰죠. 오늘 주제는 오늘이에요. 오늘 주제는 오늘입니다. 오늘 아까 좀 전에 보셨죠? 아까 1번 썼던 것처럼 우리가 1번 썼던 것처럼 그냥 육하 원칙대로 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라는 것을 하나만 구성을 해볼 거예요. 하나만 구성을. 그래서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2분 12개나 문장이 생기겠는데 12개의 문장을 만들어 놓고 저랑 같이 고쳐보실 거예요. 재밌겠죠? 너무 재밌겠죠? 저만 재밌나요? 나만 신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세상에. 너무 슬프네요. 어머, 아니야. 아직 우리,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일단 쇼를 마치고 써봅시다. 주제. 오늘. 첫 문장 주실 분? 첫 문장 주실 분? 주제는 오늘. 오늘 며칠이지?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연휴가 시작하기 이틀 전이다. 이어갈게요.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다. 이번 여러분들이 네, 또 다 짧게 주시네요. 훌륭하십니다. 평창에 빈방 하나가 나왔다. 평창에요? 평창에 또 짜장면을 먹었다. 신났다. 어머니 저 이번에 못 내려갈 것 같아요. 자, 누가 어머니를 하시겠습니까? 오. 아니요, 열차 편이 다 끊겼어요. 열차요? 열차 뭐가 끊겼다고요? KTX가 다 끊겼어요. 아. 와. 네. 또? 어머니는 뭔가 할 말이 있어봤자 말 삼키신다. 어떻게 알지?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드렸는데 할 말이 있어 보였다고요? 화상 전화인가 보죠. 또 안 하신 분? 주제가 오늘인데 훌륭하십니다. 이제 곧 어머니가 될 필이에요. 또 그러고 어머니가 전화를 끊으셨다.
안 하신 분도 있는데요. 네. 화이팅. 오늘이 불만족스럽다. 또 안 하신 분 있으십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누가 안 하셨는지. 오늘이 불만족스럽다. 모두가 멘붕에 빠졌습니다. 이 다음은 대체, 그러니까 안 하신 분, 하신 분 모두 이 다음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이 불만족스럽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까 남은 탕수육을 먹는 거. 평창의 빈방 어떻게 책임지실 건가요, 여러분? 자, 빈방을 던져주신 분이 계신데 빈방을 책임져 주셔야 돼요. 의리. 빈방. 이 내려가는 건 어디일까요? 평창일까요? 저기만 바꾸면 될 것 같은데. 어디요? 그 이번에 못 내려갈 것 같아요를. 이번에 못 내려갈 것 같아요를 바꾼다고요? 나중에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 지금 말고. 아, 일단 어떻게 해봅시다. 우리 원래 얼마나 개차반인 글도 우리가 그 함께 만들고 함께 고쳐서 내일의 희망을 열어갈 수 있는지를 오늘 함께 보는 시간이니까 뭐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뭐 2문장만 더 받을게요. 나 지금 되게 도전 의식 생겼어요. 빈방이 하나 남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못 내려간다고 시골에 못 내려간다고 하고 네, 그 빈방 하나 남은 거에 네. 친구들이랑 함께 가려고 했는데 아주 작은 방이 80만 원이래요. 그래서 갑자기 나 못 간다 집에도 못 간다 했는데 뭐지 방값도 80만 원이야. 그래서 못 내려가서 오늘 하루가 아예 불만족스러워. 아, 지금 상황 설명해 주신 거예요? 뭐 하는 수 없이 문장을 여기서 마감해야겠네요. 지금 상황 설명이 나와서요. 자,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일단 방값이 8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놀고 잘 모르겠고 일단 80만 원이 방값이에요. 방이 하나 남았는데 이 남은 빈 방이 글쎄 80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비싸요. 그래서 못 내려가는 거예요? 네, 아니 그래서 이게 집에도 못 내려가고 응. 평창에도 못 가고. 아, 그럼 되게 많은 문장을 추가해야 되네. 왜냐면 연휴 시작하기 이틀 전이었잖아요. 네. 이건 구정 연휴를 말씀하신 거죠? 네, 구정 연휴. 오늘은 구정 연휴니까. 여기까지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다, 짜장면을 먹었다. 아, 훌륭했어요. 어떻게든 해봅시다. 아니면요. 네. 빈방을 계약하려고 했는데요. 네. 어머니랑 통화가 끝난 사이에 네. 딱 방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더 불만족스러워지는 거죠. 자, 여러분, 본인들이 수습하는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막 던지시면 어쨌든 좋아요. 어쨌든 상황은 통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재료들이 모였고 이 재료들을 가지고 어떻게 문장을 써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것들만으로는 문단을 구성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을 잘 모르겠어요. 일단 상황을 전제하고 그 상황을 설명하는 문장들로 바꿔봅시다. 아니면은 네. 그 짜장면을 먹었다를 네. 전화를 끊으셨다 다음으로 내리고요. 그러니까 왜요? 뭘 하시려고? 한 문장 더 추가하고 싶어서. 아, 한 문장을 더 추가하고 싶어요. 이걸 여기 내리고 뭐 일단 시키는 대로 해봅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네, 이제 어머니 저 이번에 못 내려갈 것 같아요. 네, 어머니 어머니 방은 있는데 네. 기차표가 없어요. 이렇게 바꾸고 저 아니요 기차 그 밑에 두 문장을 없애면 되지 않나요? 빈단을. 이거를요? 네. 아, 이렇게? 네. 아니요, 뭐 시적이게 되긴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스트레스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왜 제가 자꾸 이런 걸 물어보냐면 이 글에 대한 재료들이 완성됐을 때 비어있는 부분을 찾아야 돼요. 내가 무슨 설명을 불친절하게 했을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설명이 되려면 이 안으로서 하나의 완성된 세계가 있어야 돼요. 이게 뭔가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이 글로 하나로 오롯이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분명히 설명이 부족한 게 있어요. 볼게요. 오늘은 연휴가 시작하기 이틀 전이다.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다. 띠딩띵 띠딩 평창에 빈방 하나가 나왔다. 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 평창에 빈방이 하나 나왔길래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린 게 돼요. 이해가 돼요? 자, 어머니 방이 있는데 기차표가 없어요. 저 이번에 못 내려갈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이게 뭐냐면 빈방 하나가 나와가지고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는 게 되게 희망적인 내용이었는데 갑자기 못 내려갈 것 같아요가 되고 마지막에 불만족스러워요. 뭐가 빠졌을까요? 선생님 저는 네. 아까 문장에다가 네. 다음 문장을 나는 3년 연속 부여자다. 아까 문장이 어느 문장이죠? 하고 지우기 전에요? 네. 이렇게? 네. 어디로?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어서 여기요? 네. 스트레스 받은 상태잖아요. 네네. 그다음 문장에 네. 나는 3년 연속 부여자다. 네. 나는 응? 그래도 이번 평상까지는 가봐야겠다. 이렇게? 평창이 어딘데요? 올림픽 하는데. 네. 그러니까 평창에 올림픽을 하는 데인데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을 보러 가야 되니까 3년 연속 집에는 못 내려가겠다. 집에 간 적도 없고 집에 간 적도 없고. 이번엔 가려고 했는데. 오케이. 그러면 되게 재밌게 여기 기차표가 없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평창에 가야 해서 못 간다고 하는 게 아닐까요? 그러면은 방은 있는데 기차표가 없어요. 평창에 빈방 하나가 나왔다가 평창에 가려고 한다. 그럼 연휴가 시작하기 이틀 전인 건 설 연휴니까 그런데 평창 올림픽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어가야겠네요. 그죠? 원래 처음 문장은 방이 있다는 말은 없었고 기차표가 없다는 말만 있었거든요. 처음. 맞아요. 그럼 이제 방 얘기는 나만 알고 있는 거니까 굳이 더 그쵸. 생각 없이. 그쵸. 그러니까 여기 그냥 어머니 기차표가 없어요 라고 말하고 끝나면 돼요. 굳이 그러면 사실은 이번에 못 내려가요. 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쵸.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들만 하고 있는 거 아니죠, 지금? 어떠세요?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다 지워버렸어요. 지우는 걸 너무 좋아해요. 바쁜이가 위에 있어야 하지. 어... 3년 연속까지 못 갔으니까 이번에도 바쁜이라고 먼저 말을 하시죠. 그건 상관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번에 못 내려갈 것 같아요를 해야 바쁜이인데 만약에 이 바쁜이가 여기 3년 연속 불효자다까지 한 여기서 이 바쁜이가 많은 말을 아낀 걸 설명해줘요. 문장과 문장 간의 관계가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여기서 쭉 오다가 바쁜이 했는데 여기서 그냥 바쁜 것처럼 물어본 것 같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 3년 연속 불효자다라고 나오는 순간 이 바쁜이에서 할 말이 있어 보였지만 말을 삼키신 게 설명이 돼요. 이해가 되죠? 문장 관계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납득이 되세요? 제가 하는 말씀이 이해되세요? 그냥 문장이 문장 다음 문장 다음 문장 다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문단 안에서 서로의 문장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고 이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실 수 있는 기회예요. 이렇게 연습하는 게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가끔은 이렇게 막 말도 안 되는 뿌리도 없는 글에다가 우리가 어떻게든 갖다가 뼈를 붙이고 살을 해보려는 과정들을 보면서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면 이걸 고칠 수가 있을까? 연휴가 시작하기 이틀 전이다.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다. 근데 만약에 이 평창에 빈방 하나가 나왔다를 이렇게 고치면 어때요? 평창에 빈방 하나가 나왔다. 이게 중요한 문장이죠. 왜? 평창 때문에 지금 모든 게 달라지고 있어요. 연휴가 시작하기 이틀 전이었다. 그러면은 평창에 방이 생겼는데 연휴가 시작하기 이틀 전이라 본인이 고민을 했어. 근데 전화를 드려서 이번에 못 내려갈 것 같아. 고민 끝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다음에 바쁘니? 아니요. 남은 기차표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까지는 뭘 모르냐면 내가 불효자라서 슬픈 게 안 나와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불효자라서 슬프다는 게 약간 납득이 안 돼. 왜냐면 본인이 좀 고민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여기 성의 있게 평생에 빈방 하나 나왔다. 연휴 시작하기 이틀 전이다. 그러면 오늘은을 빼고 구정 연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고민을 너무 많이 했다는 걸 설명하지 않으려고 된다면 이 모든 것을 아주 과거의 일로 만들어버리면 돼요. 주제는 오늘이었지만 구정 연휴가 시작하기 이틀 전의 일이다. 갑자기 괜찮아졌죠? 고민이 길지 않았다. 길지는 않았다. 약간 고민을 한 느낌을 주는 거야. 길지 않았다와 길지는 않았다는 좀 달라요. 고민이 길지 않았다는 나 고민 1도 안 하고 빡 이렇게 느끼고 길진 않았지만 일단 하긴 했다 이 얘기예요. 약간 길지는 않았다로 우린 약간 성의를 표해봅시다. 그 다음에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다. 이번에 못 내려갈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되게 아련 터지게 엄마한테 이런 걸 추가해 주는 거죠. 바쁘니? 아니요. 남은 기차표가 없어요. 할 말이 있어 보였지만 정적이 흘렀다. 오, 정적이 흘렀다로 다 문장 전체를 정적이 흘렀다. 여기를 정적이 흘렀다. 아, 정적이 흘렀다는 그래도 돼요. 그래도 되는데 정적이 흘렀다. 정적이 흘렀다. 정적이 흐르고 바로 전화를 끊어요? 이거 너무 이건 너무 빡친 게 잘 보여요. 근데 이거는 약간 좀 이렇게 말을 아끼면서 그래도 지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애써 참았던 그런 엄마 느낌이란 말이에요. 잠시만요. 좀 바꿔볼게요. 어떻게 할까? 아니요. 남은 기차표가 없어요. 원래는 재밌죠? 이걸 꼭 해보고 싶었어요. 더 이상 안 되는군. 맥이란. 원래는 할 말이 있지만 삼키는 데 보였다. 이런 거였죠. 할 말이 있지만 삼키는 듯 보인 거는 전화를 했으니까 아닌 것 같고 약간 아련한 엄마의 이미지를 좀 더 만들어 봅시다. 밥은 잘 먹고 다니니. 오. 그래 밥 잘 챙겨 먹으라로 바꿀까요? 아 근데 아니야. 그러면 뭔가 조금 더 망설여야 될 것 같아요. 아니야 너무 단호해. 아니야 너무 단호해. 그래 알았다 하면 여전히 아련 터지는 건 설명이 되지 않아요. 그렇게 게을러서야 ጭጭጭ. 아니야 아니야 아니라고.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게을러서야 안 돼요. 남은 기차표가 없어요. 본인 엄마 얘기하지 말고. 어머니가 뭐 무슨 말을 하시려다가 몰라 그건 전화잖아. 몰라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이렇게 입을 이렇게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사운드. 오디오 나오나요? 오디오 나오나요? 어떤 느낌을 주고 싶냐면 살짝 네 엄마의 말에 잘한다. 아들이 미안함을 느껴야. 미안함 아니야. 왜냐면은 이미 고민이 길진 않았거든요. 네 말씀하세요. 괜찮다 하셨지만 네. 역시 어머니 실망한 목소리 감추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치 바로 그걸 설명하고 싶은데 조금 더 잘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쵸. 그런데 정적이 흘렀다가 같이 바로 전화를 끊으면 안 돼요. 잠시 침묵이 흘렀으면은 잠시 침묵이 흘렀는데 약간 아까 어떤 느낌이냐면 뭔가 할 말이 있는데 보였지만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거에 약간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알았다고 대답하셨다. 뭐 그런 식으로 해도 되죠. 아니면 본인 엄마 얘기 자꾸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엄마 얘기 말하는 시간 아니에요. 얘네 엄마한테 감정 입어봅시다. 우리 엄마 말고.
아니 평소에 그런 거 좀 스트레스 받으시는 편이세요? 아, 다행입니다. 좋은 아들을 두셨네요. 남은 기차표가 없어요. 자기 맥락을 추가해서 네. 뭐 기차표 살 돈이 없는데 돈 보내줄까? 용돈 많은데. 아니, 안 돼. 그러면 정말, 아니야. 조금 더, 여러분, 아련 터직. 지금 아련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래? 혹시 극회 출신이세요? 연극부 출신이신가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이 전화를 끊으셨다를 예를 들어 천천히 말했다. 어떤 느낌이 이 아련 터질 때 약간 남은 기차표가 없어요. 할 말이 없지. 기차표가 없는데. 그럼 뭐라 그래요? 다른 차표? 아, 사람들이 너무 현실적이야. 아련. 음식도 많이 준비해놨는데요. 많이 정도 많은데. 아, 그럼 밥은 챙겨 먹으라 좋다. 어때요? 그래, 밥은 잘 챙겨 먹고 정도를 하나 추가한 다음에 어머니는 천천히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이렇게 어때요? 좋아요? 아련?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다음에 탕수육이랑 짜장면 먹잖아요. 밥은 잘 챙겨 먹으라고 했는데 이러면서 약간 대비를 이루면서 이 분위기 완성. 좋아. 명절 음식이라도 보내줄까? 그러면 또 전화를 끊기 전에 뭔가 말해야 될 것 같아. 일단 바로 끊어야 돼. 지금 맺은 말. 그냥 봐봐. 이게 글을 쓸 때 생각해야 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전화를 끊으셨다는 걸 꼭 명심하세요. 이 다음 문장은 전화를 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통화가 끝나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꼭 끊으셨다라고 안 나와도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통화가 마무리되는 느낌만 주면 돼. 그 느낌만. 예를 들어 끼니 거르지 말고 밥 먹고 다녀. 끝. 말이 되잖아요. 엄마니까. 근데 뭐 예를 들어 알았어 하고 끊는 것도 끊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뭔가 대화가 종결되는 상황. 그런 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걸지 말고 이번이 세 번째다. 무서워. 그건 너무 약간 전화 그러니까 스스로의 죄책감을 한 번 더. 네. 많이 바빴구나. 너무 슬프다. 많이 바빴구나. 진짜 슬프지 않아요? 남은 기차표가 없어요. 남은 기차표가 없는데 왜 많이 바쁘냐고. 뭐 그래, 차라리 그런 거 조금 더 엄마신가요? 아, 감사합니다, 어머니. 엄마가 등장하셨습니다. 네, 밥이나 잘 챙겨 먹어. 조금 더 길게 해볼까? 할 수 없지를 빼고요. 거기다 네. 여기 신경 쓰지 말고 하고서 음. 좀 더 아련하게 하자. 여기 신경 쓰지 말고 아니면 엄마 걱정하지 말고. 진짜 정석이다. 신경 쓰지 말고. 사실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쓰면 이런 식이거든요. 엄마 느낌이죠. 그래, 할 수 없지. 여기 일은 신경 쓰지 마. 끼니 거르지 말고 잘 챙겨 먹고. 끼니 필요 없다. 다음에 보자. 오늘 리집 어머니신가요? 어디 어머니신가요? 감탄사 어때요? 아이고. 이 정도는? 너무 경쾌한가?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따옴표가 빠졌네. 여러분 근데 느끼고 계신 거예요? 아까 그 글에서 뭐가 이렇게 많이 바뀌는지? 지금 여기에 푹 빠지셔서 잊으셨죠? 원래 글이 어땠는지 기억도 안 나시죠? 저 돌려드릴 수도 없어요. 아까 저장이라도 해줄 걸 그랬네. 그러면 이 문장을 그대로 쓰고 이걸 더 아련 터지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뒷문장을 자르는 거예요. 짜장면,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 다시 시작됩니다. 짜장면을 먹었다. 오늘이 불만족스럽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까 남은 탕수육을 먹었다. 나는 3년 연속 부러졌다. 그래도 이번 평창까지는 가봐야겠다.
불효자보다 네. 3년 연속 못 갔다고 얘기하는 게 낫지 않아요? 불효자라는 느낌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너무 직설적이에요? 네. 그럼 이런 건 어때요? 이렇게 3년째 못 갔다는 건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 붙이고요. 올해로 3년째다. 너무 길어. 짜장면부터 다시. 가족들 없이 보내는 연휴가 올해로 3년째다. 연휴보다는 명절이라는. 명절이. 아, 좋아요. 맞습니다. 마침 배달 온 짜장면을 먹었다. 마침. 당구장 생각이 나고요. 불어터진 짜장면. 그냥 짜장면 너무 표준어로 잘 바뀐 것 같아요. 찾아뵙지 않는 명절이 올해로 3년째다. 나 이것도 고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3년째 가족 못 봤다. 아니야. 거기서 이렇게 바꾼 거잖아요. 혼자 보내는 명절이 아, 혼자 보내는? 하지만 평창 갈 건데요? 혼자 보내는 게 별로 슬프지 않아요. 왜? 나 평창 갈 거니까. 집에 안 가는 명절. 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도 말이 될까 싶어서. 다들 괜찮으세요? 마음에는 드세요? 아, 근데 왠지 서술어를 넣어야 될 거, 목적어를 넣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올리고 사실 올해로 3년째다. 이거 위에 올리면 이상할까? 이번에 못 내려갈 것 같아요. 사실 올해로 3년째다. 바쁘니? 나쁜 사람 같아 보이지 않나요? 어? 너무 나쁜. 사실 올해로 3년째라고 보면 나쁜 사람 같지 않나요? 나쁜 사람이지 못 내려가고 있잖아요. 야, 아니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는 게 3년째 못 내려가서 그런 거죠 지금. 그죠? 저것 때문에 뒷문장이 애매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뒷문장이 애매해지는 상황을 여러분이 다 만드신 거예요. 지금 누굴 탓하시는 거예요? 이거 누가 수습할 거야? 우리 모두 함께 해야 된다는 거야. 집단지성의 힘으로 모두 다 함께 만든 똥이에요. 우리 이걸 한번 고쳐봅시다. 비료로. 그러니까 지금 한 문장씩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하고 문장을 던지신 거잖아요. 자, 모두 그런 거라 믿어요. 자, 사실 올해로 3년째다. 아, 어머님이 이제 전화를 끊으셨다. 근데 저 사람이 불만족스러우려면 이런 일이 흔치 않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3년째니까 불만족스럽게 만들려면 어떡해요? 아니면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싫은 거지 여기는. 그죠? 3년째인 거 빼고 응. 처음으로 이렇게 거짓말 치고 안 내려가는. 와, 진짜 여러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착하시네요. 죄송합니다. 아니면은 네. 3년째가 나쁘고 응. 오늘이 불만족스럽다 대신에 응. 한캔 튕기긴 한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불만족스럽다는 것보다는 조금 더 현실 가능한 대안으로 뭔가 사실 올해로 3년째다 하고 이걸 지우고 얘 전화를 사실 올해로 3년째다. 불편한 건 사실이다. 이렇게 하고 그냥 툭 쳐버릴까요? 올해로 3년째라 괜찮을 줄 알았다. 괜찮을 줄 알았다는 너무 못됐어요. 왜냐면은 3년째인데 어떻게 괜찮을 수가 있어요? 안 뵌 지 3년째인데 도덕교과서에 그렇게 익숙해져서. 아하. 오늘이 불만족스럽다고 그랬고요. 네네. 올해도 차를 안 사주셨다. 아니야. 지금 요소를 추가하면 안 돼. 지금 우리 이것만으로도 힘들다고요. 아니야. 차를 왜? 아니 평창에 긴방하는 가는 놈이 차를 안 말도 안. 너무 나쁜 사람 만들면 안 돼요. 우리 모두 공감할 수가 없으니까. 자, 그냥 불편하죠. 마음이 조금 약간 좀 캥겨 그런 느낌이죠. 그러면 여기 일은 신경 쓰지 마. 밥 챙겨 먹고 하고 끝난 거야. 끊었다는 얘기 안 해도 돼. 챙겨 먹고 끝.
명절에 집에 가지 않는 것이 올해로 3년째다. 불편하지 않다면 거짓말일 거다. 어때요? 제가 너무 독백체를 읽었죠? 제가 연극 동아리 출신이라서 이런 걸 라디오 소설 같아요. 평창에 빈 방 하나가 나왔다. 아니, 근데 이렇게 낭독을 해보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말이 되는지 알거든요. 분명히 여기서 이게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해냈냐면요. 보세요. 평창에 빈 방 하나가 나왔다. 구정 연휴가 시작하기 이틀 전의 일이다. 고민이 길진 않았다.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다. 이번에 못 내려갈 것 같아요. 바쁘니? 아니요. 남은 기차표가 없어요. 아이고, 하는 수 없지. 여기 일은 신경 쓰지 마. 밥 잘 챙겨 먹고. 명절에 집에 가지 않는 것이 올해로 3년째다. 불편하지 않다면 거짓말일 거다. 까지! 나름 자연스럽잖아요. 우린 이런 걸 해냈어요, 여러분. 제 동지가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짜장면부터 해결해 봅시다. 얼마 안 남았어요. 자, 미궁 속으로 갔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짜장면, 탕수육. 그러면은 아까 남은 탕수육은 그러니까 짜장면이 지금 배달이 온 걸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까 남은 탕수육. 그럼 아까 탕수육이 남았는데 짜장면 또 시킨 건가? 원래 짜장면이 위에 있었는데 지금 내려온 거죠. 아하. 그래서 네. 탕수육을 삭제해야 될 것 같아요. 짜장면을 삭제도 될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만 삭제하면 되죠. 네. 그러니까 남은 탕수육으로 만들 건지, 그러니까 아까 배달하고 다 식은 걸로 만들 건지, 아니면 지금 프레시하게 새로 띵동 배달 온 건지. 아니면 그거 어때요? 평창에 빈방 하나가 나왔다. 네. 그리고 기분이 좋아 짜장면을 먹었다는 느낌으로. 어떡해. 여기 굳은덕이 넣지 마요. 지금 여기 너무 힘들어요. 열심히 만들어놨는데. 화이팅! 하지만 끝없이 도전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탕수육을 삭제하고요. 예, 예. 짜장면이 지금 온 거예요. 근데 네. 그 짜장면이 왔다는 사실에 기쁜 내 자신이 죄책감 느껴진 건가? 말을 하다 생각이 먼저 나오는 사람이에요. 저런 분이. 그냥 말보다 생각이 먼저. 의식의 흐름보다 타이핑이 빠르신 분 저분입니다. 짜장면을 빼고 아하. 탕수육을 이제 약간 식은 탕수육. 남은 탕수육으로 프레시한 짜장면 대신에 네. 그래 남은 탕수육 그러면 먹었는데 아까랑 나서 열띤 토론 이제 손 들고 말해야겠어요. 네. 잠시만요. 네. 스트레스를 자꾸 짜장면 올릴라 그래. 네. 올리고 네네. 스트레스를 받아. 네.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지? 여러분 생각하고 말하세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네. 배고픈 줄 몰랐었다. 그리고 남은 탕수육을 먹었다 이런 느낌. 무슨 말이에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배고픈 줄을 몰라요?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이 위에서 이게 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스트레스가 좀 새똥마른 느낌이 나거든요. 맞아요. 네. 스트레스를 왜 받았는지 그래서 설명을 하든가 스트레스를 빼버리든가 해야 돼. 짜장면을 먹었다, 응. 탕수육도 먹었다, 응. 맛있어서 짜증났다 뭐 이런 식으로. 왜? 왜? 맛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네. 저게 옷가서 불편했잖아요. 네, 네. 근데 짜장면은 맛있는 거죠. 그래서 역설적이게. 근데 나는 짜장면 맛있게 불편하지 않다면 거짓말일 거다. 네. 아니면은 자. 짜장면을 먹었다. 예? 그 다음을 포함한 그 다음 문제까지 날려버리면 불편하지 않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그래도 이번 평차까지는 가봐야겠다는 거. 오히려 이게 더. 그러면 탕수육을 지워버리고 탕수육 짜장면 다 뒤지고. 다 지우고 네, 그냥 밥에. 다 지우고 이번 평창까지는. 하지만 여러분이 사실 하고 싶은 것은 뭔가 이 불편한 마음과 맛있는 짜장면이 맛있게 느껴지지 않는 상황을 대변하면서 우리가 약간 이 불편함과 하지만 평창을 가야 되는 희망이 이걸 상쇄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한 여기까지 끝내고 싶으시다는 거죠. 그러면 네. 아까 남은 탕수육을 예. 먹으면서 냉장고에서 술을 한 훌륭하십니다. 왜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내가 마음이 좀 불편하면 입에 가시도 친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걸 표현하고 싶으신 거죠, 여러분 지금? 정말 큰 과제를 주시네요. 마지막 줄을 두 칸 위로 올리는 건 아니에요? 마지막 절을 두 칸 위로요? 거짓말일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이번에는 평창까지 가보고 싶다. 아. 스트레스를 받아서 먹었고
아, 그러면은 불편한 마음에다가 평창까지 가고 싶다는 마음이 역설적으로 대립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네요, 그건. 제가 꿈보다 해몽을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지금? 뭐, 맞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예를 들어, 그러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전화를 끊고, 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엄마 전화를 끊었어요. 약간 불편한 마음으로, 하지만 나는 평창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엄마한테 거짓말 하면서 전화를 했어요. 엄마 못 가요. 엄마가 약간 기분 나빠. 나도 불편해. 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 왜? 나 평창 가야 되니까. 그죠? 이 상황에서 짜장면을, 어쨌든, 짜장면과 탕수육 중에 하나만 합시다. 갑자기, 원래 이 평창이 빈방 하나가 나오기 이전 상황이 뭔가 먹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근데 빈방이 하나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했는데 엄마한테 전화하고 끊어보니까 아까까지 맛있었던 짜장면 탕수육이 맛있어지지가 않았어요. 그 얘기를 쓰면 되겠죠? 짜장면을 제일 위에. 그만. 그만해요. 그냥 지우게 해주세요. 저 그냥 지우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도 되긴 돼요, 근데. 예를 들어, 뭐. 그럼 너무 설명. 네, 저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안 된다는 건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죠. 먹다 남은 탕수육을 다시 집어들었다. 시큼했다. 이 정도 어때요? 옳지 않아. 원래 단데. 찍먹이었는데 부먹된 거지. 원래 그 바삭한 찍먹으로 먹고 싶었는데 내가 그죠? 그런 거 아니야? 찍먹이었는데 부먹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약간 좀 이 역설적인 걸 조금 더 드러내고 싶어 하셔서 그러면 먹다 남을 빼는 게 어때요, 차라리? 그리고 그것이 눅눅해져 시큼한 냄새가 났다. 여기서 쇼잉을 한번 해주고 그다음에 평창까지는 가봐야겠다는 이 시큼함과 이 불편함을 때려치고 다시 내가 내일의 희망으로 눈을 돌리는 장면이에요, 지금. 그쵸? 왜냐면 나는 지금 내일의 희망을 위해서 오늘을 포기하였는데 이 포기한 오늘이 나에게 주는 불편함을 어서 떨쳐버리고 내일의 희망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미래지향형 인간이거든요. 네. 눅눅한 걸요. 네. 그냥 다 불어 터졌다라면 어때요? 짜장면으로 바꾸고요? 아니, 탕수육도 구멍이 됐으니까 다 불어 터진 거죠. 아니. 요건 너무 불어터지기엔 짧은 시간인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 약간 내가 이런 거지. 정확하게 상상을 해보면 여러분이 탕수육을 튀긴 걸 집어들었어요. 찍먹을 하려고 놨는데 평창 빈방이 생겼어요. 너 지고? 엄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여긴 이미 찍먹이 돼 있는 거죠. 아니, 부먹이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눅눅해졌어요. 근데 아까 여기서 소스에서 그냥 갖고 온 거예요. 그럼 이게 그냥 부먹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소스가 많이 묵은 거죠. 원래 찍먹은 약간 곁들여 먹는 느낌으로 먹잖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의견을 오늘 많이 묵살하였지만 기분 나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자들도 잘린다고요? 평창을 해결해 봅시다. 평창만 해결하면 대충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맛있었다. 그래도 맛있었다? 평창 생각하니까. 평창. 왜 평창 이게 집착할까요? 왜 평창이 재밌어요? 왜 평창 가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올림픽인데 올림픽이 그러니까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올림픽이가 평창에 간다가 아니라 올림픽에 가면 뭐를 기대하기 때문에 갈까? 반짝반짝. 세계인 축제 뭐 음식 다 있거든요. 음식도 있어요? 세계적인 공연.
아 맞네. 볼거리가 많아서. 먹을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가 많네요. 가족 대신 새로운 사람 만나고. 나 일부러 그랬죠. 가족 대신이라고 일부러 넣었어 지금. 그죠? 우리 가족 얘기해가지고 가족 대신 일부러 넣은 것 같은데. 평창. 아 진짜 미친 척하고 평창의 탕수육은 다른 맛일 거다 이러고 끝내고 싶은데 너무 무리수겠죠? 평창에서 먹는 탕수육은 다른 맛이겠지? 라고 끝내면 너무 웃기겠죠?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가끔 이렇게 정줄을 놓을 때가 있어요. 이번 평창 세계인의 축제. 일단은 이렇게 분위기를 바뀌어놓고 세계인의 축제 평창과 어떡하지? 탕수육을 맛바꿨다? 아닌데? 제가 좀 탕수육을 다시 좀 눅눅해져 시큼한 냄새가 났다. 세계인의 TV에서 TV에는 개막식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TV에선 개막식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좋아. 인간적으로 춤을 추고 있었다. 연하가 나오는 거지. 연하가 나와서 이렇게 갑자기 거기 그렇게 높은 곳은 처음이었어요. 이러면서 거기서 이렇게 뭐 돌고 있는 거예요. 기분이 좀 풀렸다. 세상 단순한 사람. 기분이 좀 풀렸다. 기분 좋아졌다. 아니요, 불편하지 않다면이 나오고 난데 기분이 좋았다 그러면 너무 풀떡 뒤집듯이 막 갑자기 너무 단순하네. 너무 그죠? 약간 흥분이 된 거를 개막식이 한창이었다. 근데 시큼한 냄새가 났는데 TV에서 올림픽 개막식이 한창이고 정말 여러분 저한테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하지만 명문을 썼네 우리가. 네? 다시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애가 이럴까요? 그래서 눅눅해져 시큼한 냄새 났다. 근데 약간 여기까지 봤을 때 얘 이미지는 뭐냐면 약간 되게 덕후인데, 그러니까 덕후고 자취생, 혼자 사는 남자애. 그죠? 여자애들이 보통 아무리 혼자 살아도 혼자 탕수육 시켜 먹지 않아요. 탕수육 왠지 어젯밤에 친구들끼리 와가지고 한잔하면서 먹다 남은 거일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눅눅해져 시큼한 냄새가 났다. 마지막에 탕수육이 단 건지 시큼한 건지 헷갈린다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 찜찜하면서도 즐거워서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 드는 거예요. 말하면서도 스스로를 못 믿고 있죠. 왜냐면은 그거는 우리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면 왠지 그렇게 표현될 것 같은데 보세요. 탕수육을 다시 집어들어가 눅눅해졌는데 눅눅해진 걸 빼고 본인 말씀은 눅눅해졌다고만 쓰고 네, 눅눅해졌다. 그런데 TV에서는 평창 올림픽 개막식이 한창이었다. 아, 단 건지 시큼한 건지 헷갈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거를 알 길이 없다? 알 길은 있겠지. 알 수가 없다? 수도 있겠지. 탕수육이 시큼하면서도 달콤하게만 느껴졌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말 아세요? 자기도 헷갈리는 사람. 그치? 헷갈리잖아요. 어때요? 되게 오묘한 것 같아요. 약간 좀 이도저도 아닌 본인의 멘붕이 잘 느껴지는 글이 됐어요.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건데 처음보다는 훨씬 좋아요. 아니 그래도 좀 글 같아 보이지 않아요? 이게 아리송하다 해도 평창에 빈방 하나가 나왔다. 나단.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빈방이 나왔어요. 구정 연휴가 시작하기 전에 이틀 전인데 큰일 났네. 왜냐면 나는 구정에 평창에 빈방이 안 나오면 구정에 엄마 보러 갈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고민이 길진 않았어. 왜? 난 원래 평창을 엄청 가고 싶어 했거든.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큰맘 먹고 했겠죠? 못 내려갈 것 같아요. 구정 이틀 전에.
이미 장 다 봤어, 엄마는. 그래서 약간 들떠 있었죠. 엄마는 들떴어요. 근데 바쁘니? 아니요. 바쁘지도 않아요. 근데 남은 기차표가 없어 못 가요. 네, 하는 수 없지라고 말해. 약간 긴 것 같지만 여기 일은 신경 쓰지 마. 밥 잘 챙겨 먹고. 밥 챙겨 먹으려고 말했어요. 명절에 집에 가지 않는 것이 근데 올해로 3년째래요. 얘는 진짜 뭐 하는 애일까요? 불편하지 않다면 거짓말일 거다. 불편한 걸 아는 놈이 이래요. 그죠? 탕수육을 다시 집어들었다. 왜 다시예요? 앞에 집어든 거지. 다시가 들어온 이유가 있어요. 앞에도 탕수육을 먹고 있었다는 걸 설명해주는 다시예요. 그리고 눅눅했다. 눅눅했겠지. 왜? 찍먹이 부먹됐잖아요. TV에서는 평창올림픽 개막식의 한창이었다. 아, 그러면 평창의 빈방 하나가 나왔다가 왜 얘가 좋았는지 알게 됐죠. 올림픽 개막식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탕수육이 시큼한 건지 달콤한 건지 아리송했다. 지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서 그래요. 그죠? 이해가 돼요? 이렇게 하면 말이 되는 글이 된 거예요. 이 글이 내용적으로 교훈이 있고 이런 걸 떠나서 말이 되는 글 하나를 완성한 겁니다. 우리 집단지성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뭐 한다 그랬죠? 제가 다음 시간에 뭐 한다 그랬죠? 아, 문장요. 다음에 진짜 온갖 노하우 갖고 올 거란 말이에요. 정말요? 네, 온갖 노하우. 하지만 글쓰기 강의의 특징은 뭐예요? 아무리 들어도 쓰기 전에 몰라요. 그걸 어떻게 쓸지. 아무리 들어도 쓰기 전에 몰라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서본결까지 해가지고 다음 주에 제가 원래는 끝나고 이메일 첨삭하려고 했는데 퇴고를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문단으로 써오시면은 마지막 시간에 다 읽고 다 토론할 수 있어요. 근데 글로 써오시면은 다 읽고 다 토론하기 좀 힘들 것 같기도 해요. 일단 다음 시간에 제가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의견을 저한테 주세요. 그래야 제가 다음 시간에 어떻게 낼지 걱정하니까 두 가지 준비는 다 해올게요.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